이혼 수녀 캠프가 이번에 아주 엄청난 이슈예요. 걱정 부부. 지금 솔직히 좀 보기도 힘들었고 이거를 어떤 톤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관찰 13시간째.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13시간밖에 안 됐어? 아이들이 이제 겨우 잠을 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쭉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내분이 문제가 있는 아내가 맞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이전에 자세한 프로세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게 실제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서 복종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엄마처럼 산다는 것에서부터 도망치는 삶이 이 아내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실은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은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해봤지만 뭐 시댁에 가서 뭐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게 물론 당연히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행위 자체가 내가 엄마처럼 살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아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아버지를 맞서 싸우지 않아서 나에게 그 피해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빠는 집에서 괴물이고 엄마는 괴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무력해져서는 안 돼. 나는 괴물에게 맞서 싸우는 삶을 살 거야. 내 남편이 근데 연애할 때는 조금 덜한데 결혼하면 남편은 누구랑 가까운 관계가 돼요. 아빠와 엄마, 나는 남편과 나. 그러니까 내 아빠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물이 될지 몰라서 항상 노심초사해.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처럼 순응하지 않아. 들이받아. 그러면서 이 아내는 점점 아빠 같은 존재가 돼. 남편이 아빠 같아질까봐 지레 겁을 먹고 더 아빠처럼 굴어. 실제로 아빠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래서 결국 자기가 굉장히 극혐하는 존재를 닮아가. 불쌍한 엄마를 더 불쌍하게 만들어. 남편조차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아내는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없어요. 그게 본인이 선택한 걸 수도 있겠지. 본인의 말 그대로 성격 탓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는 어쨌건 멘토가 없어.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없어. 괴물하고 무력한 존재랑 사는데 멘토가 있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을까? 누군가 나의 멘토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갈망도 존재해. 누군가 나의 안전지대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갈망도 존재해.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이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 그러면서도 괴물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겁을 내. 그래서 남편이 뭔가 세게만 나면 그냥 찍어 누르면서 남편이 출장만 가도 집에 오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으니까. 남편이 자기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잖아요. 출장 가는 것도 못 견디는 아내야. 그래서 그 호랑이 선생님, 그 상담사가 말을 이렇게 해주고 뜻을 받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말을 해주니까 아내가 그 말을 수용하잖아. 부모의 역할을 잠깐이나마 대체해줬으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멘토가 없었다. 멘토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서포트 해주면 변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들들 볶잖아요. 출장 못 가게 하잖아. 회사도 못 가게 하잖아. 집에 있으라고 그러잖아.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치지만 본인이 그걸 의식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없는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 근데 이 남편이 아니라 더 잘난 남편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 그런 생각은 있지. 내 남편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지. 네가 아니었으면 난 더 잘난 남편 만났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 누군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아무도 없는 상태가 너무 불안해. 근데 이 아내분은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지고 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남편에서 일단 몸에서 사리가 나오긴 해야 돼. 이 아내에게 부족했던 그 부모. 근데 그 부모가 실제로 부족했다기보다는 이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내가 그 피해의식이 생겨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피해의식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아내의 내면은 부모를 갈망하는, 멘토를 갈망하는 상태긴 해요. 엄마는 지금 내가 왜 그 지난 시간에 왜 이런 거를 유출을 했었냐면 어머니의 태도와 남편에 대한 과한 공격성들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굉장히 무력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날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 그리고 이 남편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아버지의 행태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상대를 저런 식으로 혼내. 그걸 배우지. 그 상황에서 무기력한 어머니, 괴물 같은 아버지, 내 남편이 괴물 같아지면 안 돼. 두려워.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먼저 공격해.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결국 자기가 그렇게 괴물 같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닮아가. 근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지금 엄청 싸우고 그러시던데, 이게 이혼숙녀 캠프 나온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이 부부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부부긴 하지만, 지금 아내가 그리고 또 굉장히 이혼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불안도가 높아서 막상 남편이 이혼한다 그랬을 때 진짜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애정에 대한 갈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아내가 잘 회복하고. 그래서 만약 가능만 하면 아내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그 좀 재구성을 할 수 있다면, 기억을 재구성해서, 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고 그냥 표현만 그랬을 뿐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만약 인지할 수 있다면 달라지거든요. 그게 진짜 어렵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도 사랑했었고 다만 표현이 그랬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나를 지켜줬구나.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나의 잘됨을 응원했구나 라는 거를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면 달라지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집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그런 뭔가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너무 클 수도 있겠지. 그거를 깨닫는 거는 진짜 어려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어려운데 이 아내분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그렇게 이제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로 설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일정치가 않은가 봐요. 뭐 왜 일정치 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정치 않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막 대리도 뛰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억울한 게, 이 아내가 자기가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다. 이 생각의 프레임이 자기 부모를 보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게 잘못된 원형이야. 실제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친밀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내 앞에서 혼내는 모습만 보이거나 아니면 엄격한 모습, 아니면 잘 못 만나. 어머니는 아빠에 대한 하소연만 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돼. 아니, 그럴 거면 이혼하지. 왜 살았어? 나 때문에 살았어? 그럼 죄책감이 밀려오면 어때요? 그 죄책감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지. 그런 미련한 짓을 했어? 빨리 이혼해. 왜?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혼하니? 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 보내. 그러면 짜증이 나.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지. 물론 이건 하나의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의 케이스야.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중간에 뭐 뺑탕 치거나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냐, 옷을 사냐, 응?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응? 내가 버는 수입이 적어서 갖다 준 돈이 적은 거. 근데 여기서 이게 아내가 좀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을 때 참 사람이 이제 참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갈등을 위한 갈등은 참아야 돼. 이게 지금 이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참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실은 프로세스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내가 나가서 돈 버는 거 오케이. 근데 남편이 그만두고 아내가 나간다? 이건 안 되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텀이 생기니까. 남편이 그만두기 전에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계약직 3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중첩이 된 다음에 남편이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근데 이거는 아내는 그냥 무작정 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치면,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 나가서 돈 번다고. 그러면 아니, 당장 어디로 가서 돈 벌게? 아니, 일단 그래서 네가 그만두라고. 아니, 내가 그만두면 돈을 어디서 벌어? 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아니, 너 지금 어디서 돈 벌 건데? 그건 네가 그만둬야 알지. 이게 계속 이거든. 이게 논리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 프로세스는 단순하거든요. 나가서 돈 번다? 오케이.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해요? 직장을 구한다가 필요하지. 돈 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남편이 그만둔다? 이건 아니지. 지금 어쨌건 장모님도 와서 도와주고 있고,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당장 어디 가서 내일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면접도 보고 원서도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나가서 돈 번다의 전제는 남편이 그만둔다가 아니에요.
나가서 돈 번다의 전제는 직장을 구한다.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사실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 빠지면 20만 원, 10만 원 빼고 아내에게 다 줘요. 이런 남편은 아니고 좀 평범한 사람이라면 못 참고 이혼했을 거예요. 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남편이니까 이런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뭐 겨우 밥 먹으러 옴. 뭘 이제 끝나? 앙금만 둘 거임? 진짜 왜 다님? 딱 봐도 뭐야 이거? 왜 자꾸 다니는 거야? 내가 돈 많이 주는 오뚜기 아닌 이상 어떤 미친 회사가 새벽 1시에 일을 시켜. 근데 이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죠.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이 아내는 믿을 수 있는 남자에게 믿음을 못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못 쌓았잖아. 차라리 애인이면 믿을걸? 근데 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가 되면서 내 아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됐어. 가장 비슷한 관계가 됐어. 그러면 불신과 분노의 관계야. 근데 새벽 1시에 이제 카톡도 못하고 이게 남편이 대리운전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저렇게 이 사람이 눈앞에 안 보이면 저렇게 막 불안하고 미쳐버리겠고 이 사람이 내 곁에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는 이 사람이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분노의 표출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불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야. 그게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지금 이 아내는 남편과 잘 사랑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 그거를 그 본인이 조금씩 변화하고 가야 돼. 근데 이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너무 쉽게 해. 경찰들을 너무 많이 부르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초등학생 같은 억지고 이게 너무 과해. 남자는 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 쪽 가사 조사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박하선 씨도 욕 갖고는 뭐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지적을 못 하더라고. 대리까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애재워. 그래서 이게 수입이 빤한 상태니까 대리운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와이프 표현대로 말하면 왜 딸배 같은 일을 하냐. 대리운전하고 이런 배달은 다른 일이기도 하고 둘 다 그게 왜 이렇게 멸시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내 쪽 가사 조사를 하는 아내 원래 편드는 포지션인 하선 씨도 저 남자는 자식들 보고 살겠죠. 새벽에 나가시는데 대리운전 깜자면 얼마나 힘들어. 저거 그러면 진짜 못 버텨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아내의 주장은 대리운전 2달 동안 2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근데 이 남편이 2만 원밖에 안 준 데는 뭐 빚을 갚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달에 뭔가 원금 상환이 있었거나 그러지 않을까?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못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장모님이 지금 상주하세요. 평일날 상주를 하세요. 그러면 장모님에겐 죄송하지만 본인이 낮에 일을 나가야 되지 않나. 만약 그렇게 가기가 힘들면 그때 이 둘이 이렇게 싸우니까 애가 깹니다. 근데 애가 깨는데 이 장면도 보면은 아내가 안 일어나. 이게 싸우다가도 애가 울음소리 나면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거기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사람이. 이 부모들은 보통 그게 그냥 자동 반사가 돼요.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남편이 가요. 분명히 남편이 뒤쪽에 있었어. 아내 의자가 막혀 있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애를 안고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똑같은 말 계속 할 거면 그만하자. 근데 아내는 그러면 언제 해결할 건데 관리비는? 근데 여기서 계속 말한다고 뭐가 나와? 차라리 이 시간에 재워야지. 이 시간에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도 가고 잠이라도 자야 저녁에 뭐 대리라도 더 나가서 관리비라도 벌어오고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본인이 낮에 나가서 벌어야지. 본인 젊고 똑똑하잖아요. 그 상담사님한테도 본인 나쁘지 않은 대학 나왔다며. 그러면 취업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그 각종 지역의 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취업도 많이 알선해주고 그 취업이 되면 국가에서 월급을 또 줘요. 반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취업률이 꽤 된단 말이야. 아니 뭐 그런 데서 해서 정식으로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내분이 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진짜 이 아내는 세상에 감사함을 가져야 돼. 내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라 이런 말 진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인간이 삐뚤어졌잖아. 이 삐뚤어진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낯간지러운데 진짜 이 아내는 세상에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말 세상에 감사함, 남편에게 감사함, 장모,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함.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씩 차근차근 되면 이 아내의 삶이 지옥이 아니게 될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말 시키지 마. 애기 안고 그러지 마. 지금 애기를 안고 있으면 여기서는 그냥 본인이 입 다물어야지. 애기 안고 있잖아. 아니면 본인이 애를 안고 있든가.
아이들이 아프니까 또 그게 또 계속 자극제가 되겠구나. 아내가 고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변할 필요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긴 하지. 근데 여기서는 남편이 뭘 바뀌어도 아내가 지금 이런 피해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남편이 혼자 바뀌는 상황, 남편이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아내가 혼자 바뀌는 상황, 두 상황 중에 어느 쪽이 두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전혀 안 바뀌고 아내가 180도 바뀌었어.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지낼만 할걸? 근데 나는 아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더디겠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해. 지금 남편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뭐 그게 딱히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뭐 아내를 존중해라 정도인데. 근데 제가 만약 남편의 지인이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쪽으로 도울 거예요. 아내의 지인이다. 그러면 아내를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래서 남편의 어떤 부분을 좋게 해석하고 그래서 가정 회복하는 방향으로. 근데 만약 남편이 나랑 지인인데 남편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나의 말을 혹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일지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긴 하겠지. 그래서 어쨌건 이 아내가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이 사람 인생에 존재해 줄 수 있다면 이 아내는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래도 멘탈이 회복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 이 아내 삶에 있겠나.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 선생님이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쨌든 이 남편은 기다릴 것 같거든요. 비 오는 날 다툼을 피해서 일단 그냥 밖으로 나오고 새벽 1시에 편의점. 잠은 언제 자? 나도 이 아내가 지금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그런 존재만 있다면 바뀔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거는 어쨌건 아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편 혼자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은 너무 무리한 생각이긴 하죠. 어릴 때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무조건 저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저렇게 된 케이스에는 그런 이유가 많다라는 거죠. 저녁 먹으러 온 거구나. 맞다. 아까 퇴근하고 밥을 못 먹었지. 저렇게 새벽에 라면 먹고 자는데도 살이 15kg가 빠졌어. 저 결혼 생활을 때려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6시에 다시 출근하는데 1시에 밥 먹어. 그것도 편의점 나가서.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냐고. 아무리 결혼 사진 좀 날씬하게 보정해 주지 누가 뭐 더 부하게 하나? 결혼하고 15kg가 빠져. 전혀 새벽에 나가서 라면 먹는 사람이 지금 15kg가 빠졌어. 그걸 보고도 눈물을 흘린단 말이지. 나는 이 부부에게 진짜 그 큰 변화가 있긴 해야 되지만 충격적인 그 이렇게 깨달음이 있긴 해야 되지만 이 부부가 오히려 나는 폭군 부부보다 더 이혼하지 않는 부부가 아닐까 나는 싶기는 해요. 이 아내가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빨리 노력을 하고 늦게 회복하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남편 점점 빠지다가 나중에 소멸하지. 그래서 아내는 저는 항상 집에 와서 그게 이제 남편이 하는 패턴이니까 그게 당연했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폭언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폭언 앞에 있는 어떤 맥락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다 없어. 그래서 이게 아내의 피해의식이 먼저인지 아빠의 폭언이 먼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의 폭언만 계속 곱씹거든. 그것만 계속 곱씹고 그것만 대잡으로 붙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당한 것만 생각하니까 본인은 계속 당하니까 점점 더 공격적이고 세상에는 공격적이고 점점 내 세상에는 적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외롭고 무섭고 그런 거야. 아내가 뭘 무서워한다는 게 신기하시죠? 아내는 실은 아내의 심리 상태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남편이 아빠 같아질까봐, 내가 엄마 같아질까봐, 세상이 나를 또 아빠같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면 이 아내가 폭군 아내보다 훨씬 심해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아내는 지금 뭐 치료라고 해야 될까? 그게 개선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폭군 부분은 물론 그 부부도 개선되고 그렇겠지만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근데 이 아내는 지금 겁먹어서 도망치고 있는 거에 가깝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되는 동안은 지금 남편은 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야. 워딩 그대로 말라 죽게 생겼어 지금.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도 안 믿고 남편이 야윈 것도 모를 만큼 멀어진 부부 사이.
관찰 39시간째. 다음날이 됐군요. 점심으로 배달 음식. 아니 집에 자기 엄마도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먹어 왜 요리를 해 먹지.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상주하고 있는 본인 어머니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셔서 상주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 노년의 자유를 빼앗은 거잖아요. 돈 없고 생활비 없다고 하면서 저런 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계란 한 판 해놓고 계란 같은 거 비벼 먹고 그래야지. 국 같은 거는 큰 뭐 좀 큰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떠먹고 그래야지. 누가 저렇게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서 누가 점심에 혼자 먹으려고 배달을 시키나 애기 엄마가.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 돈이 없다며.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든데. 그래서 저 주문한 메뉴에 계란 후라이가 2개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와서요. 그래서 배달의 고객센터에 메뉴를 이렇게 문의 중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야. 메뉴판 사진에는 계란이 2개였는데 이제 온 거에는 1개.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배달 아까는 뭐 배달에 대해서 비하하고 여기서도 지금 배달 갖고 컴플레인 거니까 남편이 살짝 불쾌하겠지? 이런 거 엄청 따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곤두서 있어.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어. 싸우고 싶어하는 그 분노와 그 투쟁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 그런 메뉴판 사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함 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꼭 해서 왜냐면 나중에 확인해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확실하게 너의 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은 상담사분.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저게 본인은 굉장히 똑부러진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웃음이 나지. 웃음이 날 뿐이지. 그래서 뭔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제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계란 후라이로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거든. 지금 아내는 지금 소장훈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많이 저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후에는 이제 보안업체 캡스였던 것 같아요. 전화 받으신 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근데 왜냐면 이게 상대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교차 검증도 할 때 그때 그 상담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 사람하고 말이 다르죠? 라고 추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의 싸움도 생길 수 있는 쿠팡. 상자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졌으면 바로 전화. 그리고 배달 음식점, 병원. 병원에서 누구랑 싸우냐. 그래서 간호사분들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아내는 내가 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너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웃겨. 남편은 싸웠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장면을 들어보면 간호사분이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줬는데 결국 보안 요원까지 불러서 상황이 정리됐어.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보안 요원을 불러서 상황이 정리된 건 맞아요. 근데 간호사들이 보안 요원을 부르는 거는 싸움이 났다고 봐야지. 근데 아내 입장에서 그 정도는 싸움이 아니야. 근데 아내는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뇌동맥류 소견 받았는데 이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 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차례 검사 후 당장 입원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생각해보고 입원할지 안 할지 결정해도 될까요? 본인이 말한 건 굉장히 정중하게 기억돼 있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저녁 때 나 바빠 정말 이 워딩을 했을까? 저기서 뭔가 시간이 굉장히 끌어졌겠지. 물론 근데 나 바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 바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격앙이 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나? 원래 뭐 불친절한 의사도 있으니까 그냥 100% 믿을게. 믿죠. 그래서 간호사가 저기 앉아서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기 앉아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가 짐짝 취급은 아니죠. 짐한텐 말을 안 하죠. 짐짝 취급이 아니야. 이런 게 지금 문제야. 나한테 저기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가 짐짝 취급으로 변해버리는 게 문제야. 그게 피해의식의 문제야. 아니거든. 그 정도로 말하지 않았거든. 저기 앉아서 생각해보고 짐한테 생각해보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짐짝 취급하듯이 이게 인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아니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 어떻게 인지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억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느냐인데 이 첫 번째 일단 인지에서부터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짐작 취급하지 않았어요. 환자 취급했어. 병원에서는 원래 환자들을 그렇게 해요. 가서 생각하고 있으라고.
왜냐면 거기서 한 명을 붙잡고 본인이 쿠팡 고객센터에서 하듯이 간호사가 한 명 붙잡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병원은 그렇게까지 친절한 곳은 아니에요. 뇌혈관에 혹처럼 혈관이 꽈리가 생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요? 아, 경과 보고 수술이 필수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장훈 씨는 보안요원이 왔다는 말에 당황스럽죠. 보안요원이 왜 왔어요? 어쨌건 보안요원이 왔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위화감이 있거든. 병원에서 보안요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던 거는 보통 사람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게 어느 정도야 보안요원이 남편 입장에서는 저게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남편은 그 정도는 싸운 거지. 보안요원까지 출동했는데 그게 어떻게 싸움이 없었다고 그래. 이게 아내가 뒤에서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싸움의 정도가 어떤 역치를 넘어야 그 정도가 싸움이야. 할아버지가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라고 땡깡을 몇 분간 질렀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아, 소리 지르면서 항의할 때 보안요원이 온다고? 어쨌건 병원 측에서 중재를 위해서 보안요원을 불렀다. 그렇다면 싸움이 났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아내의 패턴을 익혔어. 워크샵 저처럼 내성적인 낯가리는 사람이 참여해도 되려나요? 뭐 어느 정도 가리시는데요? 어느 정도 가리시나요? 혹시 나느낌님 금요일하고 토요일 중에 언제 참여 가능하세요? 아, 소 간호사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되면 간호사가 계속 시간을 쓰면 그때 오는구나. 그래서 아내는 누군가한테 화를 낸 날은 나한테 화를 안 낸대. 나한테 잘해주는 날은 이미 고객센터에서 시원하게 화를 낸 날이야. 그러니까 할 때는 시원해. 이 분노는 그런 것 같아. 분노가 분노를 불러. 근데 어쨌건 일단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일단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쩌면 아내는 그런 거 해야 돼. 그 그룹 운동 있잖아요. 그룹 운동 하는 거. 그 헬스 비슷한데 겁나 빡센 거 있잖아. 그 큰 줄 같은 거 이렇게 치고 그래. 크로스핏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크로스핏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사람들이 우리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막 칭찬도 받고 거기서 몸 에너지도 쏟아내고 그런 거 해야 돼. 아니면 그런 걸로 해서 가서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재밌으면서 돈 버는 것들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좀 아내가 좀 그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면 좋기는 한데 화내는 거 습관돼. 그 그릇이 커져. 화의 그릇이 커져. 그날은 시원해. 아, 근데 건강 영양증 때문에 안 되겠구나. 지금 아내는 저게 한편으로는 욕구불만 상태도 있긴 하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육체적인 욕구불만과 정서적인 욕구불만이 있어요. 일단 정서적인 욕구불만은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결핍에 시달려. 그래서 그런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응하는 배우자의 지지를 바라지만 또 그걸 괴물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추앙받는 존재들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풀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화 총량을 다 채운 날엔 남편은 무난한 밤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나 대신 누가 화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대. 근데 아내는 내가 언제 화풀이 대상을 찾았냐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서장훈 씨는 아내 즉 영상에서도 지금 남편도 똑같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 좀 조용히 좀 들어라. 지금 남편 얘기하는 시간인데 자꾸 왜 그러냐. 화를 다스리는 거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화가 스파크가 탁 튀고 가스가 딱 나오면 가스레인지에 불이 촥 붙잖아요? 그러면 스파크가 튀었을 때 가스가 안 나오면 돼. 가스 맞고 끝. 무슨 말이냐. 화가 나왔을 때 그걸 터트리지 말라는 얘기야. 화를 분석해. 내가 이 화가 난 이유가 뭐지? 화는 보통 언제 나냐? 내가 원래 하려고자 하는 게 있을 때나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방해받았을 때. 그래서 서장훈 씨가 원래는 보통 이렇게 개입 안 하는데 너무 하나하나 전부 억울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집안 화장실 문에 붙어있는 종이 이렇게 막 대자보 같은 걸 붙여가지고 쭉 이게 아내는 남편을 고통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본인의 고통받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은 본인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지. 가끔 남편이 불쌍하다고 느끼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쏙 빼고 남편이 했던 것만 생각하면 남편은 괴물이 돼. 그러면 본인은 괴물이랑 사는 사람이 돼. 그리고 심지어 괴물이 내뱉은 말을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벽에다 붙이면 그걸 계속 곱씹게 돼. 그러면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저런 거를 남편이 했던 악행만 담아가지고 벽에다 붙이면 본인이 스스로 괴물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깊은 지옥에서 살고 있겠어. 이게 지금 이 이혼 수녀 캠프 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실은 가장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남편보다 이 아내가 더 괴로워. 물론 보는 데 있어서 막 답답하고 막 괴롭지. 우리도 괴로워.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실은 그래서 이거 한 3번에 끊어서 봤어요. 아이들 밥 먹이라 했더니 네가 해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아이들 안고 큰 소리침.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본인이 밥을 먹여도 되잖아.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를 해. 애들을 안고 있잖아. 아동학대라고 하지만 본인도 아동학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다 원칙대로 따르고 상대는 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떡해. 시간대별로 다 정해놓고 이거 안에 치료 받아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받아야 돼. 그런 거 하나하나 적어놓고 이걸 계속 곱씹으면서 하고 있어. 그래서 글로 써는 이유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글씨를 보면 남편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본인은 반대잖아요. 본인은 못 깨닫잖아. 나의 잘못을 못 깨닫잖아, 아내는. 남편의 잘못만 계속 깨닫잖아요. 본인 표현대로 깨닫는다고 쳐. 그러면 본인이 깨닫는 건 뭐야? 남편이 잘못했으면 깨닫잖아요. 본인 인생에서 남편은 잘못된 인간과 결혼했으면 계속 깨달을 거 아니야. 새롭게, 새삼스럽게 계속 깨닫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불행해. 얼마나 불행하냐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이거 너무 괴로워. 이렇게 괴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새벽에 주먹으로 치료하고 내려 것도 아니고 내려 치료하고 어쨌건 좋아. 짜증나게 하는 욕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써. 그러면 아내는 이걸 쓰면서 남편이 나쁜 사람인 것을 계속 새삼 깨달아. 자기가 결혼을 잘못했음을 계속 깨달아.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 남편이 10만큼 잘못했다고 쳐요. 뭐 그 수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근데 그러면 90은 안 나빴다고 쳐. 그러면 그 90 싹 빼고 10을 10번 적어. 그래서 남편이 10만큼 나쁜 놈을 100만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거를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니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 머릿속에 뭐가 남아? 그 본인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악마라고 세뇌시킬까? 자기 아버지를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악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이 조금만 악마 같은 짓 해도 그거를 계속해서 확대 해석하고 너도 그래 아빠 같은 존재일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네가 대리하고 있을 때냐? 정신이 나갔구나. 그놈의 정리병 걸려서 남의 물건 왜 자꾸 버리냐고 제발 병원 좀. 고견을 이게 안 좋은 대학 안 나왔다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데 본인의 말을 고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높임이 있는 건가? 근데 저렇게 불만사항을 글로 적을 거면 말로는 안 하면 되는데 저라도 이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아내에게는 지금 부모라고 어떤 그런 믿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스스로 걷어찬 거긴 한데 어쨌건 없으니까 그런 어른으로서 멘토 역할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일단 녹이고 들어가고 얘가 내 말을 들어야 그래야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호하게 말해서 그러면 이 아내는 네가 뭘 알아 하고 그냥 들이받아 버렸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잘 알아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아내가 변하겠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상담사님도 그렇게 막 이 아내가 지금 보이는 이런 좀 문제되는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봐요. 신경섬유 좀 거지 같은 병 가지고 있으면 제발 똑바로 살아. 정말 보고 읽기가 힘드네요. 저게 지금 본인의 남편이 본인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거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형이 그런 모습으로 이 아내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지나친 건강 염려증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받아요. 본인 약이야 본인 약 애들 약이 아니라. 근데 저게 연애할 때부터 그랬대요. 피해자가 되기 위한 이유를 계속 찾는 거기도 하지.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연애 시절 토요일 데이트 코스가 정형외과, 내과, 치과, 정신과. 근데 연애할 때 이런 경험을 다 해놓고 결혼했으니까 남편도 본인의 선택을 책임을 지긴 해야겠네요.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건 진짜 완벽히 소설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아내가 어려서 부모는 내 안전지대가 돼주지 못했지. 아빠는 괴물, 엄마는 무력했지. 하지만 아내가 안전지대를 느꼈던 짧은 순간이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완벽히 소설이야. 이 부부 얘기 아니에요? 언제였을까? 아내가 아팠을 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아팠을 때. 그때 유일하게 부모가 부모로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한 기억이 있어. 그렇다면 이 아내는 어떨까? 마음 한구석에 아프고 싶어. 아이들이 아픈 것으로 관심받고 싶어. 내가 아픈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 이게 뒤에서 상담사님이 말하는 미나우젠 바이 프록시예요. 근데 물론 이 아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미나우젠 바이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 유치지만 교합이 안 맞는 게 보이거든요. 교합 안 맞는 거 가지고 벌써부터 치과에 간다고? 기저질환이 있는 거랑 연관돼서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여긴 과한 면이 있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돈이 됩니다. 공포 마케팅이 그리고 뭐 치과에서도 걱정된다 그러고 발달센터에서도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그러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다 전부 남편 탓을 하면은 어떡해. 지금 뭐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장훈 씨 말대로 엄마 아빠가 다 작은데 뭐 어떡해. 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게 걱정됐으면 옆에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지금 굉장히 체구가 작으시거든. 남편도 어쨌건 뭐 15kg가 빠지셨지만 체구가 작고 뭐 체구가 작으면 뭐 좀 작은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애들이 뭐 좀 부정교면 부정교일 수도 있고 뭐 좀 느리면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 계속 기저질환 이런 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요. 이게 부정적 암시를 계속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의사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를 만나서 병원을 다 돌아도 그 사람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보수적이라 그래. 그러면서 안 믿어. 안 믿어. 거기서 막 극단적인 사례만 그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 믿고 싶은 건 믿어. 남편이 더 미치는 거야. 막. 그 아내의 불안을 잠재워주려고 막 그 병원들을 다 돌았다니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경섬유종 스펙트럼 다양하다.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관찰이 중요하다. 근데 어쨌건 그 스펙트럼이 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남편을 공격해. 지금 신경섬유종이 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치아 부정 경험이 있는지 그 영향이 있다는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의사한테도 이걸 그러니까 유도하고 물어보는 거야. 답을 유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애들 부정 교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신경섬유종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면은 그냥 다 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도 지금 저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지금 또 젊은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다 공부하셨겠지만 그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찾아봐야 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고생하고 있음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본인이 계속 그 병원을 계속 막 다 다니고 돌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교합은 그냥 신경섬유종 때문이다. 발달 지연도 밥을 안 먹는 것도 말을 안 듣는 것도 잠을 안 자는 것도 신경섬유종 설. 근데 여기서 이제 발달 검사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은 일단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리다. 애들 기질 차이도 있고 돈이 많아야겠어. 이렇게 다 돌려면 병원비도 한두 푼도 아닐 건데 지금 16개월 때 근데 애들이 지금 16개월이면 좀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애들이 왜 아빠름을 못해? 그거 병 때문이잖아. 본인이 뭔데 그 원인을 스스로 규명을 하죠? 그냥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믿어. 이건 말 그대로 싸움을 위한 싸움이야. 지금 아내는 자기를 몰라요. 본인이 어떤지, 누가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 잘 몰라. 남편이 없어지면 지금 남편이 출장 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상주하고 있지만 엄마의 삶은 아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쌍둥이여서 그렇다는 증거가 없잖아. 아니 그러면 그 섬유종 때문이라는 증거는 있나? 내 주변엔 다 쌍둥이인데 얘네랑 발달 엄청나게 차이나. 주변에 다 쌍둥이야? 거짓말하지 마. 쌍둥이가 그렇게 높은 퍼센트가 아닌데 쌍둥이 맘들의 모임?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이 남편부터 신경섬유종인 사례들이 있는데 발달이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례는 당장 이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례는 남편이라는 확실한 사례가 있으니까 남편 말에는 근거가 있지만 아내 말에는 그냥 근거가 없잖아. 아니 물론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시험과 나게 하면 쌍둥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서 벌써 이제 이건 있는 근거지. 아내는 지금 내 주변에 다 쌍둥이라는 건 그거는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근데 남편은 나라는 게 확실히 표본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왜 자꾸 신경섬유종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의식이 큰 사람은 논리가 약해져요. 기준이 나와 남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벌써 논리의 기본 전제가 틀어져 버리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하고 끊고 한숨을 쉬어요. 이거 맨정신으로 끝까지 못 보지 한 번에. 오카방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소장우 씨가 이제 보다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섬유종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길 바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가 좀 딴소리를 해. 남편이 병원 가는 거에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병원 다니고 저렇게 불안에 떨면 없던 병도 생겨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많이 무언가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금 다르면 다른 대로 그냥 시간 같이 보내면서 애착 잘 형성하면 어떻게든 아이는 잘 자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분한테는 정말 생각해야 돼. 맞아. 지금 여기서 건강을 염려해야 되는 가장 1순위는 이 남편 같은데 지금 15kg나 빠지고 저게 뭐 지금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병원을 취소를 시켜버린다든가. 근데 이제 서장훈은 그런 거 말고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무슨 말을 기대하고 계속 저 말을 반복하냐. 종 때문이야. 계속 저거 종 때문이라고. 그거를 계속 종 이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를 이제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서장훈 씨가 여기서 뭘 또 하려니까 또 애들 발달 자료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작은데 예를 들어서 최고가 작은 거는 결국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의 유전. 이거 어쩔 수 없지. 여기 안에서는 꼭 100%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자는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장모님도 그냥 잘 먹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잘 못 자는 것 같아, 애들 지금. 자꾸 이게 새벽에 깨잖아.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뭐 애들 재우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고 지금 이 뭐 18개월이고 이때쯤에는 뭐 많이 자야지. 뭐 9시, 8시, 9시에 잠들어야지. 근데 지금 애들을 8시에 밥을 먹여. 남편이 퇴근하고 남편 보고 밥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8시에 재워야지.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뭐 잠을 그 시간에 자면 물론 이게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당장 키가 안 크는 거는 애들이 지금 잘 먹나? 잘 자나? 그런 게 가장 우선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작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 두 분이 작으니까 뭐 당연히 작은 애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서장훈 씨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내도 진짜 처음으로 웃으면서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엄마도 작고 아빠도 작고. 근데 이게 생각 자체가 이제 종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건 종 때문이야. 출구 없는 터널이랄까. 그 터널을 누가 만들었냐고. 본인이 거기다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본인을 가두고 여기 사방팔방에다가 종을 다 걸어놓으니 너무 힘들고 출구 없는 터널. 본인이 만든 터널이죠. 본인이 계속 터널을 파고 있으니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아픈 사람이에요. 본인은 불안도가 너무 심하잖아. 본인이 괴롭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아픈 사람이거든. 근데 그 터널을 계속 땅굴을 파면서 계속 남이 팠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파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못 나오지. 그래서 두 아이와 남편까지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답답했다.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생긴 거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도 병원 다니는 게 본인 코스였다며. 그러면 병원에 가는 자신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 보상이 존재했을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인내심으로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으로 얻는 심리적 보상. 그렇다면 내 아이들이 사랑받는 방식도 아이들이 아픈 것이라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고 걱정하고 그래도 너무 지나쳐. 지금 진태현님인가요? 차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는군요. 내가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생각 안 해봤어?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아내분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아픈 너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질환에 대한 부부의 시각은 극과 극. 종 중에 난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했잖아. 남편이 말한 대로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 우리 아이들이 경미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돌아다닐 필요가 있나? 미리 발견하면 뭘 치료가 좀 되는 게 있나? 기본적으로 불안이란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 종이라는 병이 그냥 불을 질러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 명분을 얻어버렸어. 이 분노에. 근데 진짜 저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진짜 저 종에 대해서도 저것 때문에도 심하면 진짜 무서운 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뇌 동맥류도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나이를 평생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보통스럽고 지금 안 가도 되는 병원들을 계속 다니면서 심지어 그 의사들이 했던 말조차 믿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또 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은 100번 1000번 들었을 거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면 아내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소용없어 이런 말.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바로 괜찮은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박하선 씨가 이제 계속 저거 고치세요. 본인도 못 살고 애도 못 살고 남편도 못 살고 아무랑도 못 살고 어머님도 고생이고. 남편은 이게 경미한 케이스였나 봐요. 자기가 이제 종이라는 것도
아이들 통해서 알았고 그런 병명조차 몰랐던 어떻게 그냥 반점이 있으니까 그냥 복점이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간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아도 뭐 특별히 문제 없었고 그래서 몰랐다는 거지. 근데 아내는 몰랐을 수 있는 거를 속였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냐? 그래서 아내는 내가 보기에는 알고 있었어. 이게 문제야. 상대를 믿지 않아. 사기꾼 취급해. 그래서 쿠팡이든 뭐든 배달이든 이 새끼들이 너 내 거 부시려고 그랬지. 너 우리 애들 지금 귀찮으니까 지금 병 없다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툭 부딪혔어. 너 지금 일부러 나 추행하려고 그랬지. 너 일부러 지금 나 쓰러지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온통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너네 집에서 자료 다 떼어와라. 그래서 자기는 속았을 게 확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속았다. 남편은 자기가 안 그랬다는데 어떻게 자기는 뭐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반점을 막 찾아보면서 저런 문제를 계속해서 밝히는 거지. 어쨌건 전문가, 아내가 믿을 수 있을 어떤 멘토의 출연이 필요해. 원래도 아내가 병원을 신봉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병원을 신봉하게 된 케이스도 이것도 그냥 소설인데 아까 병원이라는 곳이 주는 아내가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라는 가설 그리고 병원을 신봉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나를 치료해주는 전문가들 부모의 부재를 대체해주는 존재들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내는 병원에 많이 데리고 다녀요. 주기적으로 가는 대학병원만 4곳. 아내가 운전을 잘하나? 병원에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다 이상 없음을 받았어. 종에 대해서 저명한 의사,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의사에게도 아직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이 났어. 그러면 잊으려고 해야지. 근데 아내도 진짜 힘들긴 하겠어. 쌍둥이들 데리고 병원을 막 이렇게 4군데를 다니니. 병원 한 번만 가도 진짜 그날 하루가 되게 힘든데 결국 아이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 아내가 불안해서잖아.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하게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렇게 이제 매사에 불안해하는 거는 애들도 그러거든. 그런데 애들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도가 심한 애들은 도전을 안 해. 그러면 도전하지 않고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로 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제 아무튼 아이들이 성장하지가 못하는 거야. 정서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안 하니까 겁쟁이로 크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불안하면 강박이 생겨.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안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래. 그래서 조금만 안 씻으면 되게 막 예민하게 반응해. 그러면 얘들은 이걸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지. 그래서 어떤 거에 집착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러면서도 겁이 많은 아이로 커.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하는 아이로 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이 아이들이 그럴 거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매우 챙기는 완벽한 엄마야라는 생각도 있죠. 그게 미나우젠 바이 프록시 같은 얘기지. 미나우젠 증후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건 가족은 한 팀이거든.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결국 어쨌든 가족은 팀이고 팀워크로 가야 된다. 상대가 부족하다고 버릴 거야? 팀원 트레이드 할 거야? 못해. 운동팀이나 트레이드 하는 거지. 누가 부상 당했으면 부상 당한 대로 거기서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고. 아이들이 좀 그렇다. 발달이 느리다. 그럼 뭐 부부가 역대 합심해가지고 지금 장모님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으면은 지금 얼마나 든든해. 물론 장모님한테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어쨌건 평일에 상주해주면서 이렇게 일해주고 있으면 진짜 든든하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딨어. 그러면 남편은 최소한 투잡 뛰게 하지 말고 자기가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둘이 같이 육아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장모님 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가야지.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투잡 뛰는 돈에 그래도 하다못해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장모님 그래도 좀 용돈 쓰시라고 드리고 그러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손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꼴로 안 살 텐데 그러면서 계속 그 피해의식에서 있으면 그럼 뭐가 달라지나? 당장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해질 텐데 장모님이 혼자 보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애들이 조금 더 크긴 커야겠어. 근데 저 정도로 힘들면 애들을 어린이집을 조금 빨리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저 나이 때 어린이집 받아주거든. 저것보다 더 어려도 받아줘. 근데 어린이집을 가려면 아마 아내분이 취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할 거고 애기 때 어린이집 가도 적응 잘해요. 근데 어쨌건 아내는 지금 뭔가 하나가 꽂히면 화를 부르면서 계속 쏟아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너 병원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 그 병원은 보수적이라고. 아니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거면 왜 갔어? 진보적인 병원에 가지?
뭐 진보적인 병원은 어디 있는데. 저기서 이제 보수적이다는 표현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남편이 야 그럴 거면 왜 가자고 했냐? 그 병원에 권위자가 있어서 갔어. 그러면 그 권위자의 말을 왜 안 믿어? 그 권위자가 보수적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보수적인데 왜 갔어? 권위자가 있으니까. 논리가 또 돌아. 보수적이다는 표현은 이상하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권위자 말 들어가서 보수적이어서 마음에 안 든다니. 그러니까 아내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병원 자체가 전국에서 심한 아이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 좀 가볍게 생각한다. 일단 권위자가 말했잖아.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할 일을 하면 되잖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아내는 이런 분노를 쏟아내고 이렇게 내가 피해자라는 피해 의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건 무의식 안에서 일이지만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성의 힘을 잘 다듬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증상이 가벼운 애들 모임 병원에 가서 제일 심각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되겠냐? 근데 권위자가 말한 거랑 카페에서 써 있는 거랑 찾아보는 거랑 뭐가 그렇게 더 우선일까? 그렇게 큰 병원들에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충분히 들어놓고 그 카페에서 그런 환우들 얘기 듣는 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제가 이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아내 같은 분은 투명하고 실은 이 정도가 너무 싫으면서 그렇지 이 정서적인 맥락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MRI까지 찍었는데 지금 그래도 아내 쪽 지금 이거 뭐야 이렇게 조언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아내는 억울한 거야.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내가 당한 것만 계속 곱씹으면서 기억해. 아마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분명히 앞뒤 맥락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아내는 뭐 전혀 인정하지 않아. 그거는 지금 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곱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만 기억하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가 당한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도 아내는 자기가 들었던 폭언만 가지고 얘기해. 그럼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 나쁜 사람처럼 돼. 근데 지금 완전 나쁜 사람 치고는 지금 이 관계에서 지금 딱히 뭘 개입하거나 뭐 다시는 안 보겠다거나 해서 뭐 관계가 단절됐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박하선 씨는 뭐 계속해서 욕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이 욕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욕을 안 해야지. 욕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지. 근데 저런 상황에서 욕을 안 하고 냉정한 사람은 애초에 이 결혼을 안 했어요. 이 결혼을 그리고 유지하지 않아. 아내 편 드는 게 진짜 이걸 봐도 진짜 살기 힘들겠다. 오히려 박하선 씨도 지금 이 자기가 편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건 이 조사 입장에서 거의 뭐 변호사 같은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편은 드는데 근데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괜히 욕 가지고 더 뭐라고 하는 거야. 박하선 씨가 지금 여기 남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도 지금 뭐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실드를 포기하고요. 남편이 죽을 죄 진 것도 아니고 빚을 속인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을 속인 것도 아니고 이거 살짝 떠오르는 부부가 있긴 한데 진짜 본인도 몰랐던 반점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종 하나 나왔다고 지금 죽을 죄 이혼한 것도 속이고 애 있는 것도 속이고 왔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거 보면서 안 미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그런 케이스 아니거든 지금. 몸에 반점 있다고 그거를 정밀검사 받으러 가는 사람 없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내 행동을 악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아내는 잘 성장하고 개선되겠죠. 근데 내가 유전병 알고 있었어야 너의 화가 정당화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몰랐어. 몰랐다면 지금 이 화는 정당하지 않아.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엄마까지도 끌어들여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남편은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욕과 함께 자리를 피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엄마를 원흉이라고 불러요. 숙주라는 표현을 써. 저런 표현을 듣고 견딜 수 있는 자식이 있을까? 남편이고 아내를 떠나서 남편이 아내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 쳐도 평범한 부부에서 네 엄마가 숙주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얘기를 견딜 수 있을까? 숙주? 숙주를 뭐라고 정해야 되지? 어쨌건 그런 뭐랄까 숙주를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대상. 근데 저는 이 부부가 보기는 진짜 힘든데 이 부부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잘 회복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치료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부긴 해요. 오히려 이혼을 바란 부부는 다른 부부긴 했어. 근데 보기는 제일 힘들어. 그래서 뭐 그 시어머니한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안 죽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너네 엄마 쳐놀고 있잖아. 숙주한테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의 유혹 가지고 화선 씨가 뭐라고 했지만 화선 씨도 진짜 할 말 없을걸? 화선 씨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선한 사람이니까 본인도 아마 힘들 거야. 나 어머니 죽을 때까지 안 본다고 했지. 그래서 보란 말 안 했어. 근데 자꾸 연락하잖아. 뭐 애들 왜 몰래 보여주고 그래. 여기서 보면은 뭐 애들을 볼 수 있지. 솔직히 본인 안 보게까지 해줬잖아요. 그래 그것까지 해줬잖아. 근데 애들은 그래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손준데 어떻게 그것까지 끊어내려고 그래. 그리고 뒤에서 도움받은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며느리가 지금 저렇게 칼차단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뭔가 연락을 주고 있어. 설마 그 연락하는데 욕하겠어 지금? 욕하고 있겠어? 그래서 뭐 너 우리 엄마한테 숙주라고 했지. 상대에게 상처가 되든 상대 가족에게 상처가 되든 너무 타당해. 너희 집에서 속였잖아. 몰랐다는데 이제 속였다는 걸 규정을 했죠. 본인이 판단하는 걸 맞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끝났어. 결정됐어. 답이 됐어 그냥. 병의 근본인데 숙주가 아니야? 뭐 그래 뭐 사전적 정의로는 맞을 수 있겠지. 진짜 숙주가 많겠어 숙주가. 그러면서 아내를 한방병원으로 2주간 요양을 보내준 시부모님. 한방병원이면 한방병원 요양은 비싸지 않나요? 어쨌건 나름 그 이 부부간의 회복을 위해서 며느리한테 배려를 한 거잖아. 근데 아내는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어? 감금 수준이라고 생각해. 아니 무슨 한방병원이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그냥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걸 뭘 저렇게까지 말해. 뭘 또 감금이래. 그 돈 내주고 그것도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면은 오히려 그 신부님은 좋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한방병원에 감금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제 일주일만 있다가 아기 보러 나온다고 했지. 아 그럼 나오면 됐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냥 다 피해 받은 거야. 다 피해. 그냥 나오면 됐었는데. 근데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위도 안 알려주고. 이런 게 지금 아내에 대해서 자꾸 신뢰가 안 생기는 부분인데.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 알려줬어? 애들 사진 보내라고 했지. 근데 사진이 아니라 홈캠을 설치해줬어.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보라고. 근데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미숙하고 남편은 출근하고 그 상황에서 애들 사진을 찍는 게 그때그때 찍어서 보내는 게 쉽냐고. 그걸 어떻게 사진 찍냐. 남편은 출근해 있고 응? 애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자 세보자. 지금 16개월 된 애들한테 뭐 24시간 보려고 그래. 그리고 애들 자는 방은 안 보여주잖아. 뭘 다 보려고 그래. 아내가 입원했는 동안 시댁에서 아이들을 돌봐준 시부모님.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어른들이 뭐 이제 젊은 부부들은 뭐 애들을 진짜 규칙대로 하려고 그래. 무슨 그 책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아이를 키워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부모님의 육아. 근데 하루에 분유고 500원 줘야 되는데 애 학대야. 아니 뭐 시부모님이 애를 학대하려고 좀 덜 먹였겠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굶긴다. 또 이 오바. 이게 굉장히 호들갑이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주변을 다 망치고 있는데 500보다 좀 모자라게 줬겠지. 근데 시부모님이 그거를 애를 굶기려고 했겠냐고. 굶기려는 시부모님이 한방병원까지 보내주고 애를 맡아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성이 무너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성과 논리 위에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일단 위에서 딱 누르고 있으니까 이성과 논리가 작동을 안 해. 아이들을 굶기고 싶은 사람이 내 병원비를 그렇게 비싼 돈을 태웠겠어? 그리고 본인 몸 갈아가면서 애들 봐주고 있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아내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대. 그 분유 덜 먹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애 사진 하루에 30장 이상, 동영상 20분 이상. 이게 뭐가 중요해요. 20분 이상 동영상 찍는다고 애를 예를 들어 진짜 학대할 마음이면 학대 못할까? 오히려 저렇게 하면 학대 더 할 수 있지. 저 시간만 피해서 하면 되니까. 애들 생사 여부 확인 불가 납치로 간주한대. 이게 얼마나 피해의식이 심한 거야. 내 아이를 아니 그러면 한방병원에서 나오지 그랬어. 이거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지. 그래서 연결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집 쳐들어가게 한대. 애 봐주고 있는 시부모한테 경찰에 쳐들어간대. 애들이 자고 있는데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침부터. 이거 뭐 문자가 뭐 너무 길어가지고 와 이건 뭐 일지 찍어서 보내라고. 그리고 실종 신고 접수했대.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 이미. 애를 시부모가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해가지고 사진 30장 하루에 동영상 20분 이상으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 의사가 0%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어쩌면 희망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내는 지금 남편에게 감사함이 없는데 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참고 어떻게든 맞춰가
맞춰서 살아가고 싶고 남편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했어요. 그 후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봐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원치 않는. 그래서 남편은 자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잔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요? 근데 저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앙금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정량대로 먹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동 방임에 해당하나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아내가 시어머니가 나에게 앙금이 있다?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정량대로 먹이지 않고 있다? 이게 왜 인과관계가 되냐고. 애들은 시어머니에게도 자식이에요. 손주, 손녀야.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사람이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면 저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인과관계를 만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발표할 때 내가 뒤에서 박수를 안 친 걸 봐서 나에게 기분이 나빠서 인사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미친 생각을 해. 사람이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 있거나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이거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박하선 씨는 원래 이거 편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머리가 아프죠. 이 아내는 정말 정도가 심한데 저렇게 왜곡된 사고를 하는 거는 근데 지금 너무 심한 케이스긴 하죠. 경찰서에는 근데 이미 아동학대랑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게 많대. 경찰이라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내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든든하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병원, 경찰, 전문가, 공권력. 병원과 경찰은 뭘 상징하죠? 부모를 상징하지. 부모에 대한 부재. 실제로 부재하진 않았어. 근데 본인이 부재하다고 느꼈지. 경찰이 임의로 출동한 거였어요. 그걸 마치 내가 무슨 뭐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아니 경찰에 전화해서 덕분에 좋은 지식 알고 갑니다. 근데 뭐 여기서 서장훈 씨가 어떤 게 사실이 아니냐. 상담을 경찰이랑 해요? 시어머니가 아이 분유를 정량으로 안 먹이면 경찰이랑 상담해요? 이게 벌써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 아내는 지금 이게 너무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더 답답해요. 이유식 정량보다 덜 먹였다고 경찰에 학대로 상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비슷한 경험 있으면 이혼수능 캠프로 연락 주세요. 118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뭐 어머니가 애를 앉혀놓고 제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애를 앉혀놓고 본인 욕을 했다면 시어머니는 애를 최소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친할머니가 어떻게 손자한테 밥을 안 줘요. 근데 이게 지금 하선 씨는 저번에도 보니까 하선 씨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봐주는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애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르겠어. 하선 씨가 지금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조부모 손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되게 동의해요. 근데 어쨌건 그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러겠어.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건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한테는 안 하죠. 이게 지금 그 인과관계를 생각한다는 게 나한테 이상한 사람이니까 애들한테도 함부로 할 거다. 이 논리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성의 힘은 기본적으로 논리력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논리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논리력이 약하면. 그래서 영상 본 후 아내 생각은 어떠냐. 근데 아내는 너무 억울하대. 이 일들이 자기한테는 너무 억울해. 잘못했다거나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냐는 건데 이혼을 그래서 요청했대.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있거나 피해의식이 있으면 뭐 거기서 파생되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면 본인의 감정만 쏟아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 결핍이 너무 커요. 저거를 이 남편이 충족시켜줄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소장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영상 보고 본인이 심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랑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역시 이것이 국가대표의 카리스마인가?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그래도 다시 정신줄 잡고 이름을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똑같은 걸 3번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게 중요해. 논리력이 없진 않아. 하지만 논리 위에 자신의 감정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당신은 본인 얘기만 한다. 근데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영상이 또 남았군요. 또 다른 이들의 입장. 첫 번째가 경찰. 아내가 또 여기서 잔소리를 하는군요. 근데 저렇게 생각할 에너지를 뺏어가면 독촉장이고 뭐고 그냥 다 도망치고 싶어. 지금 남편 투잡 뛰면서
아까 보니까 1시에 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6시에 출근하는데, 그러면 실제 수면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오자마자 밥도 못 먹고 애 재우는데 독촉장은, 아니 그런 건 본인이 처리해도 되잖아. 근데 본인이 처리 안 하고 그걸 모아둔다? 그건 말 그대로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밖에 안 돼. 그건 팀이 아니야, 그건. 그건 본인이 상대를 지금 어떤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상대를 군대식으로 훈육하려는 것밖에 안 돼. 그걸 피해의식이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곧 복수심 강한 사람이거든요. 뭐 완벽히 똑같다고 보긴 힘들지만, 매사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한 번 어떤 원한이 있으면 원한은 아니죠. 내로남불이지 결국. 여기서 자정에 넘은 시각 또 소리 높여서 싸우고 있죠. 부부싸움은 집 밖으로도 새어나가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뭐 그 집 유명하대. 경찰도 자주 오고. 여기서도 바로 신고해. 경찰이 저렇게 가까운 이유는 본인의 부모가 멀기 때문이겠죠. 경찰은 보통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저게 무슨 공권력 낭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건 진짜.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경찰이 거의 뭐 상담사처럼 그렇게 하고 쓰고 있어. 그래서 이미 부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들, 경비 아저씨들도 다 알아서 경찰차 오면은 저 집으로 가세요. 바로 그냥 안내한대. 저게 한두 번은 부끄러운 일이고 한두 번은 그렇지만 저게 일상이 되면 저걸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루에 3번까지 출동한 적이 있대. 그렇게 이제 계속 신고를 하고 또 맞아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런 말들을 100% 신뢰를 못 하겠는 거야. 실종하지 않았지만 실종 신고하잖아요. 전화 끊으면 실종 신고 당해. 이러니까 이제 신뢰가 없는 거지. 지금 뭐 병적인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삶을 유지하는 그 남편의 결핍은 뭘까? 남편도 문제가 큰 사람인데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다음 주까지 보면 아마 확실히 나올 거예요. 이거 장모님 이거 이 장면 봤죠, 여러분도? 나 이 장면 슬프더라. 여기서 둘이서 서로 부모님 욕하면서 싸우거든? 아니 뭐 둘이 무슨 롤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서 싸우는 거야. 응? 보통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면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숙주라고 했지. 네가 먼저 우리 엄마 욕했잖아. 딸이나 엄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부부가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옆방에서 장모님이 듣고 있어.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딸 자식 손주 보러 와가지고 상주하면서 거기서 있는데 밤마다 자기 자식이 사위랑 자기 딸이랑 싸우고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내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를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데, 나는 이 엄마의 삶이 아빠와의 관계도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라고까지도 의심하게 돼. 이게 엄마가 너무 무기력하고 그냥 수용적인, 그게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그랬나? 아무튼 이거 너무 슬픈 얘기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안 들린다고 해도. 그리고 이렇게 싸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우는 아이 안아가지고 엄마한테 맡기고 그냥 자. 이거 안는 것도 되게 그냥 퍽 안거든? 본인은 되게 조심스럽게 안아. 아무튼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건 안고 친정어머니한테 재우라고 하고 본인은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편한테 애 몇 시까지 재울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애를 재워본 적이 없으니까. 애를 재워본 적이 있으면 애 몇 시까지 재울 거야 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왜냐면 애를 재우는 그 시간을 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 그리고 어제는 그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는 분이 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울었죠? 그러니까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응원을 못 받고 계속 그만두라 소리 들으면 진짜 일할 맛 안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애들 울고 있으면 좀 조용히 해야지. 그러니까 남편도 여기서 욕하고 지금 아주 잘 돌아가죠. 그럼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지. 이건 뭐 누굴 뭐라 그래. 욕하는 남편? 당연히 문제지. 근데 그 말하면서 지금 애들 정서는요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지금 벌써 그게 남편 탓일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최소한 불안 지수를 높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아빠가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다. 교수님도 이 영상 보시면 생각이 바뀔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서장훈도 와 그러잖아. 지금 남편 탓하면 안 되죠. 본인도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과 대화할 때 감정 조절이 힘들었다. 제 모습 보면서 많이 반성했다. 아니야. 뒤에서 또 그래서 여기서 애들 안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저렇게 사는 건 지옥이다. 응?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은 뭐 정리하려면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욕한 건 잘못이고요. 저는 어떻게든 맞춰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쨌건 남편은 이혼 생각 없어요. 근데 어쨌건 아이들에게 부모를 다 남겨주고 싶다는 거지. 남편이 불안이 없어 보이는 게 아내에겐 더 그렇지. 아내 입장에서는 더 괴로운 부부 포인트일 수는 있겠네요. 아내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사랑꾼이네요. 그래서 아내분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이 있을 텐데 걱정으로 가득 찬 삶. 너무 암울하다. 받아들일 좀 준비를 해라. 모든 게 다 진주 씨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다. 모든 게 다는 아닌데 거의 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본인을 카메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삶에서 많지는 않잖아요. 나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반성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너 왜 남의 일기장 훔쳐가냐 그러면서 이 일기장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데시벨이 엄청 높아. 그 오디오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꽂혀가지고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멍해진다는 느낌. 이게 거의 이게 쇼미더머니 수준이야. 애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뭐 좀 낫지만 애가 없어서 그런지 방송 나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 미쳤냐? 하면서 계속 치고 밀치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서 방송상에는 삭제가 됐어요. 뭐 아내의 일기장이나 그리고 그 입주민들, 다른 주민들과 싸우는 거.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폭언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었겠지.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반대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니까 아까 주차장에서 한번 이렇게 뭐 밀치고 싸웠고 똑같은 얘기 들어와서 또 해, 여기 식당에서. 그걸 왜 공개하냐고. 응? 너도 나한테 욕한 거 있잖아. 근데 정신병자를 한 거 있잖아. 그런 거 공개했잖아요. 너도 홈캠 다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 공개하라고 약속하고 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의미심장해. 상황이 역전됐잖아. 역전됐잖아라는 말이 아내는 이기려고 온 거야. 남편을 망신 주려고 온 거야. 근데 자기가 망신을 당하네? 상황이 역전됐네? 근데 방송사에서 지금 상황이 역전됐다고 표현하는 아내가 말하는 그 일기장하고 방금 문제가 될 법했던 그 외부 녹취록 그거 두 개 삭제했어요. 그거 빼고 봤어. 아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었죠. 그렇다면 아내가 메타인지가 진짜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내는 남편이 욕을 먹을 줄 알았어. 이게 정말 놀랍죠. 내가 물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내의 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응?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엔. 그렇게 이제 둘이서 싸우고 아내가 여기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 말해. 좋아? 뭐가 좋아? 나도 욕한 거 다 나왔는데. 좋냐고. 아니 방금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봐. 뭐가 좋냐고. 나도 욕한 거 다 나왔는데. 응? 그러면서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냐? 똑같아 뭐가? 이거 진짜 뭔가 이 잘 외워두면 나중에 어떤 쪼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연기를 할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욕먹을 줄 몰랐어. 그것만 공개 안 되면 자기가 욕 안 먹을 줄 알았어. 본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알아야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은 홈캠으로 뭐 3개까지나 보내놓고 그리고 식당 장면들은 본인이 이렇게 하고 뒤에서 남편한테 하는 모습들 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그거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나? 그래서 남편은 그냥 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넌 진짜 남한테 보이는 것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자기소개인 느낌이 살짝 있죠. 왜냐면 상황이 역전됐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런 말들이 다 남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할 법한 얘기죠. 내가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으면 됐잖아. 근데 이게 아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을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종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한 거잖아. 내가 너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부담스러워하는 생각이 너무 과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것 때문에 애들도 지금 정서가 불안해지고 다 전염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편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갈라서는 게 맞다고 했잖아. 근데 남편은 이 상황에서는 갈라서는 것도 답이긴 해요. 남편 입장에선. 그래서 협의혼이라도 해달라고 했지. 근데 법원에 안 나타났잖아. 그렇게 여기서 딸 뵀지. 대리운전 밤에 2차로 그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딸배짓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내 견딜 수 없지. 그 전에 네가 무시하는 반응을 했다고. 그러면 아내도 똑같지. 아내도 남편의 어떤 대자보에 붙인 그런 글들 아니면 남편의 잘못을 지적했던 얘기에 그 전에 아내의 반응이 또 있었겠지. 그걸 가지고 반응을 했다고라고 하면서 무마시킬 거면 본인도 남편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지. 이성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한번 일기장 얘기로 또 그러는데 뭐
후폭풍이 두렵지 않냐? 일기장 내용만 보면 사람들이 나만 욕하지. 아까 사람들 너무 신경 쓴다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왜 신경 써? 근데 이제 그 일기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기장이 공개가 안 된 대신에 일기장으로 남편에게 화내는 아내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버렸어. 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일기장은 공개 안 됐습니다. 우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는 뭐 멈추지 않아요. 실제로 뭐 아내는 뭐 끝없어요. 네가 끌려나가는데 간호사가 보안요원을 왜 불러?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편이 중요해. 아내는. 그러면서 뭐 기억도 다르고 병원이랑 싸우고 나 병원 가면 엄청 친절해 하면서 싸우고 엄청 친절한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안요원이 오진 않죠. 아내는 짐을 하나도 안 들고 있어. 남편이 짐 다 들었어. 여기 등에 무거운 가방 들고 양손에 이렇게 있으면 뭐 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같이 드는 게 원래 이제 보통 부부인데 이거 남편이 그냥 싹 짐 다 들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아내가 뭔가 이게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싸움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옆방에서도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고 있고 어쨌건 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다음에 볼까요? 옆방도 시끄러워. 관리비가 왜 안 내는지는 그냥 밀려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관리비 돈이 없어서라기는 지금 막 그 메이저 병원들 계속 다니면서 물론 그건 뭐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 장면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네가 나 묻으려고 그런 거잖아. 거짓 진술한 거잖아. 너 지금 하면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남편이 거짓 진술을 하진 않았지. 그 사람 완전히 미친년 만들고 작정한 거잖아. 근데 지금 모습이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져온 거는 사실이고 남편이 가져온 거는 미친년 만들려고 한 거고. 정말 있는 성질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게 결국 협의 이혼 해달라는 걸로 가고 아내는 지금 저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남편이 오히려 저렇게 여유롭고 무던하다 보니까 아내가 더 난리를 치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 끝나면 가려고 하는데 나 리스크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거 아니 뭐 지금 그 리스크는 본인의 태도가 리스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일부러 자료 넣은 거잖아. 나 발악하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이제 넌 100% 잘못 듣고 나만 나쁜 놈 됐어야 하는 거야? 본인이 촬영 안 한다고 해놓고 제작진의 전화는 또 남편 보고 하래. 이게 지금 아내가 이혼을 얘기하지만 이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본인이 가득했다고 해놓고 본인이 정작 전화는 못해. 네가 전화해서 말하라고 10초 시간 준다고 협박을 하지만 그래서 너 일부러 다 담그려고 하는 거 몰라? 이런 피해의식. 시어머니도 애들을 내가 싫으니까 애들을 굶겼다. 남편도 나를 담그려고 그런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근데 이건 남편에게 더 심하지. 그렇게 이제 아내는 인터뷰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멈추고요. 그리고 남편이 여기서 엄마에게 전화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잘 지내? 응, 잘 지내. 잘 놀았고 오늘도 밥 잘 먹었어. 시어머니가 이 장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볼 텐데 우시겠네. 이거 발리에서 생긴 일인가요? 그렇게 상한 마음을 숨긴 채 아이고 어머니 보여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내 자식이 저런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당장 이혼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숫자 쓸 때 소리에 맞춰서 한다고? 괜찮은 방법이군요. 이 박자를 잘 맞춰야겠군요. 그래서 항상 일상적인 대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선하고 싶다. 아내는 억울한 마음이 컸대.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본인 자료들 다 보내지 왜. 그렇게 여기서도 새벽까지 이어졌대.